뭐 광고할 게 있다며. 아, 그럼 다음 월요일에. 어? 다음 월요일에 제가 드릴게요. 유인물. 네. 오늘 안 해도 되고.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5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단지공화국과 시민사회 이 주제인데요. 어제 서하숙 기자님 강의하고 일단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거 문제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주거 문제로 좀 부탁을 드렸고 박인석 교수님께서 단지공화국과 시민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건축계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로부터의 시선은 굉장히 싸늘하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이제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결국 저를 비롯한 이 건축가들이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 건축에 대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건축의 세계 세상 이거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해서 건축가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때 그 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크래프트맨십 이런 것도 잘 보존해 왔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회 문제, 특히 이제 이런 도시 문제나 주택 문제가 그 중에 핵심이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직능으로서도 이제 봉사를 하고, 또 지식인으로서도 그런 기여를 하고 발언하고, 이런 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건축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건축가들이 존경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들의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건축이라는 게 이제 시작된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로는 이제 해방이고 지금 한 5, 60년 됐나요? 그리고 협회라는 것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건축가 협회라는 데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은 건축작가 동맹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로서의 이제 건축가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20여 년 사이에 건축사협회라고 해서 이제 면허 집단이 생겼고요. 이런 역사가 얘기해 주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건축가 내지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짧은 것도 있거니와 그 건축가협회 이름에서 말해 주듯이 건축가란 고상하고 작품을 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또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무슨 건축이야 이런 말하자면 내부적인 비난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결과죠. 건축이 지금
지금 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뭐 이 정도 위상밖에 가지지 못한 건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 기자님한테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만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지만 끊임없이 이 건축과 도시, 주거, 또 사회, 정치 경제, 뭐 안전 이런 쪽하고 연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발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많이 계십니다. 오늘 모실 박인석 교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대학교 동기고 졸업 설계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건축이 이 작가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도시 문제나 주거 문제도 우리 영역이다라는 것을 뜻을 같이 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주거로만 연구를 계속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주거도 뭐 주택의 유형 이런 게 아니라 제도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으시고 또 뭐 소위 내공이 깊으신 고수십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축의 어떤 큰 범위들을 이번 아카데미에서 훑어본다라는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인석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인석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지금 뭐 강의 시간이 7시가 좀 어정쩡한 시간이라서 저녁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요 앞에서 꼬마 김밥으로 때우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녁 먹을 시간이 적당치가 않아서. 오늘 한 페이지 요약본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꺼운 글씨로 몰드체로 써 있는 게 5단락이 있습니다. 5단락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제 밑에 제가 작년에 뭐 책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펴낸 그 책에 대부분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용으로 좀 편집을 한 건데 아마 강의의 그 단락별 길이가 처음에 가장 짧게 써 있는 2단락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길게 써 있지만 이 마지막 3단락은 짧게 상대적으로 아파트 참 대한민국을 아파트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한국 사회 현상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이 욕도 하고 아파트를 획일적이다, 뭐 재테크, 뭐의 상징이다, 뭐 많은 사람이 도시를 망쳐놓는다 욕을 하지만 비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다 줄을 서고 그러니까 아주 양면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걱정거리이자 욕망의 대상이죠. 이 아파트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면 무엇을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하니까요. 무엇을 문제로 봐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이 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일단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을 언제부턴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년쯤 됐습니다.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말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처음 이 말을 만든 건 아니지만 프랑스의 여자 지리학자 둘레조 발레이라는 사람이 한 7, 8년 전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펴냈죠. 자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자기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 제목을 자기가 붙였을 리 없죠.
그 출판사에서 재치 있게 그 말을 좀 아주 그 자극적인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붙여갖고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책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 사회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 사회 대명사처럼 이제 대명사의 하나가 돼버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시비를 거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저는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올바로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 줄레조 발레라는 사람이 프랑스 여자니까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가보셨더라도 파리 시내 사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파리의 도심을 5, 6층짜리 건물들이 꽉 채우고 있죠. 이 파리를 채우고 있는 이 건물들이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1, 2층은 뭐 상가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 상층부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라고 부르죠.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굉장히 많죠. 우리 현재 통계상으로 전체 주택의 60%가량이 아파트입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60%가량이 아파트고 또 1년에 지어지는 주택의 한 7, 80%가 아파트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죠. 그 양적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울고 웃고 그 속에서 한다는 그런 이제 비유인데, 자, 아파트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면 파리를 뒤덮고 있는 아파트는 뭐냐는 거죠. 그럼 파리도 아파트 공화국이긴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아무도 파리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리의 아파트와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캐치가 되죠.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가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치고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죠. 파리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 가로에 직접 면에서 다들 서 있습니다. 개별 건물 단위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죠. 바로 거기에 저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공화국이 문제의 주인공이다. 단지가 문제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한 동짜리 아파트는 인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대단지일수록 인기가 있죠.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 하지만 한두 동짜리 아파트는 별 인기가 없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단지일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저는 이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라고 해야 정답이죠. 이 단지가 많은 이유가 흔히 이제 그 아파트 불패, 뭐 강남 불패,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것이 어떤 그 이상한 시민들의 어떠한 그 편집증적인 어떤 선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사회, 또 좁혀 말하면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전략적인 정책의 결과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단지화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요 사진을 3장을 보시죠. 요게 1964년 마포 아파트 단지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마포 아파트 단지는 1961년에 2년에 완공됐지만 주변에 요 판사형이 추가된 건 64년이니까 64년에 찍은 사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캐치할 수 있는, 캡처를 할 수 있는 항공 사진들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요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보이죠, 항공사진에서. 이 마포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 고밀화되고 고층화된 단지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과 함께 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무슨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는 1964년도에는 아마도 여기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도시형 한옥 같은 1층짜리 주택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날의 그 도시 조직 속에 빼곡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지금의 이곳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시 조직은 거의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3층, 4층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훨씬 과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 과밀화된 거 빼놓고 전혀 변화가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공원이 없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놀이터가 없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모든 골목이 차는 늘어났습니다. 주차장화돼 있죠. 이 골목의 상황을 대부분 짐작하시잖아요. 놀이터를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야지 있을까 말까 하죠. 공원을 찾는 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이 한마디로 해서 그 무슨 생활체육시설, 참 홍제천이나 중랑천변에 운 좋게 살지 않으면 찾기 힘들죠. 생활체육을 할 만한 시설, 실내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장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964년부터 지금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우리의 도시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압축 성장이죠. 아주 빠르게 아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빠르게 국민들의 총소득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총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가 말해주듯이 총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들, 한마디로 중산층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80년대를 경유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죠. 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오나요? 소비 수준이 높아집니다. 욕망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고, 남부럽지 않은 동네와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살고 싶어집니다. 자, 살고 싶은 동네, 살만한 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80년대를 경유하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민들의 좋은 환경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여유가 없었어요. 이 도시에 놀이터를 추가 공급하고, 공원을 추가 공급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추가 공급하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노력은, 정부의 노력은 수출경제, 개발경제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사회든 간에 시민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선거에서 지겠죠. 불만들이 쌓이면. 이놈의 사회가 주택 공급을 안 해준다, 적정한 주택 공급을. 그러면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좋은 동네를 만들어줄 여력은 없어요. 엄청난 재원 투자가 필요하죠.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것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요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사적으로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1970년까지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칭. 그 무슨 얘기냐면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엄청난 유례 없는 고도 경제 성장을 기록한 시기였죠. 한 20여 년간을. 그러면서 우리나라 압축 성장 시기와 비슷하게 1960년대쯤에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엄청난 소득 증가 현상이 옵니다. 외국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요. 자, 그러면서 그들도 소위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들도 욕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들 역시 국민들의 높아진 욕망 수준을 달래주지 않고서는 정권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이죠. 애가 초등학교를 이제 끝나고 나오면 부모가 이렇게 차를 태워서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저밀도라서 걸어서 초등학교를 잘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워주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끝나고 나면 많은 경우에 애가 그 학교 옆에 있는 야구장을 가요. 야구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막 애들끼리 게임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앉아서 막 응원을 하죠. 그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잘했다 그러고 이것도 잘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톡톡 치면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초등학교라는 거는 동네마다 있는 것인데 초등학교 옆에 야구장이 있다? 그럼 미국은 동네마다 야구장이 있다는 얘기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동네마다 실내 수영장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5분만 걸어가면 5분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차를 타고 가야 될지 모르죠.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것들을 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언제 건설한 것인가? 그 부러운 환경을 60년대에 건설한 겁니다. 그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국가가 세입이 굉장히 많았을 때죠. 세금 수입이 그때 늘어나는 그 국민들의 그 욕망 수준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경제학 쪽에서 사회학 쪽에서 소위 조절 양식이라고 부르죠.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해도 좋고 자본 축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의 변화를 조절해 나가는 어떤 그 기제들을 조절 양식이라고 부르죠. 한국 사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들처럼 동네 환경에 풀장을 져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공원을 만들어줄 여유가 한국 정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그 동네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걸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어떻습니까? 요 안에 모든 걸 갖고 있죠. 녹지도 갖고 있고, 주차장도 갖고 있고, 노인정도 갖고 있고, 어린이집도 갖고 있고, 요새는 헬스클럽도 갖고 있고, 별걸 다 갖고 있죠. 인공폭포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밖에는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오아시스들을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산층들은 평생을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저축해서 국가가 공급해줘야 마땅한 공원과 녹지와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과 운동시설을 자기 돈을 주고 그걸 갖춘 단지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파트 단지의 정체입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의 정체죠. 중산층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만한 동네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있긴 있었죠. 저 성북동이나 평창동 일부 산자락에 있는 고급 좋은 환경의 동네들이.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상류층들이 다 차지한 지 오래죠. 이미 오래전에. 중산층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부로서는 완전히 이제 꼭 먹고 알 먹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민들의 늘어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죠. 거기다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국민이 평생을 저축합니다. 자기 소득의 20% 30%를 매달 저축을 해서 엄청난 건설 산업을 부양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건설 산업이죠. 그것의 수요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대준 겁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아파트 단지 없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가능했겠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엄청난 에너지를 이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이런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떤 예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러면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걸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있느냐? 모든 국민이 합심을 해서 정부와 합심을 해서 압축 성장을 일궈낸 1등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뭘 그러냐? 아파트 단지 살기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1등 공신입니다. 한국 사회의 그 압축 성장의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한 단지화 전략이 낳은 문제들이 뭔가를 일단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 사회를 일궈냈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몇 가지를 일단 좀 살펴보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능, 주택시장, 산업구조 이렇게 쓰는데요. 일단 이것은 양적으로 서울의 현재 상황을 토지 상황과 주택 상황을 제가 통계를 조사해서 그려본 겁니다.
서울시의 총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뭐 북한산 산 같은 거 다 빼고 주거지역만 30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죠. 거기에는 뭐 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 빼면 주거지가 223제곱킬로미터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단지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0%입니다. 이미 30%가 전체 주거지 중에 30%가 단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골목이 다 없어지고 큰 덩어리들로 변했다는 얘기죠. 전체 주택 중에 58.8%가 2010년 현재, 지금 조금 더 늘어났겠죠. 2010년 현재 58.8%가 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1970년대에는 거의 100%가 단독주택이었는데 단독주택은 이제 16%밖에 안 남았죠. 비중이 16%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체가 증가하면서 아파트만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주택 상황과 이러한 토지의 상황이, 토지의 상당 부분이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죠. 단지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가. 일단 도시기능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역일 겁니다. 양재천입니다. 양재천 아래에 있는 그 포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개포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죠.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언남중학교 있고 여기가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 있고 뭐 한 대입니다. 이게 애당초 1980년대 초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지역이죠. 애초에 그 도시계획도입니다. 양재천이 1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고 아파트 단지가 3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고 요 근린공원이 또 1종 주거 전용지역으로 돼 있죠. 길가에 그 근린생활 상업시설 용지가 있고 여기 중심 상업 용지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소필지로 나눠져 있고 아파트가 크다랗게 이제 획지가 아파트 블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필지로 나눠져 있는 그 단독주택 필지들이 쭉 있고요. 길가에는 2종, 3종, 뭐 길 내부에는 1종, 2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 그렇게 하죠. 이 동네의 현재 스코어 그 토지 이용 상황을 한 매핑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란 건 주거 용도고 빨간 건 상업 용도고 파란 건 그 오피스 용도입니다. 업무 용도입니다. 원래 노랗게 돼 있던 것이 이제 빨갛고 파랗게 샥 변해버린 거죠. 이 도시의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시 토지라는 것은 유기체라고도 하고 생태계라고도 표현하죠. 살아서 움직인다. 시시각각으로 토지의 용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의 이 필지들의 그 용도 변경의 결정권은 토지 소유주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필지 하나마다 큰 거는 한 120평, 작은 거는 한 80평, 70평 되겠죠. 60평짜리도 있을 테고 이 토지 소유주들이 1명, 2명씩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가 돼 있고 이 양반들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토지 이용을 바꿔 나갑니다. 요새 오피스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면 어느 3개월 후에 다세대 주택이 혹은 다가구 주택이 오피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집인가는 휴대폰 가게가 음식점으로 바꾸고 있을 것이고 거꾸로 음식점 가게로 휴대폰 가게로 바꾸고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 분명히. 또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수익을 쫓아서 높은 그 이윤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윤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필요한 거고 오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토지 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수요로서 발현되고 시장에서 그것이 그 토지 소유주의 의사결정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옆에 아파트 단지를 봅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천세대가 동의를 해야지만 변합니다. 그것도 천세대가 설사 동의를 해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너무나 덩치가 커서 도시 기능에 엄청난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함부로 못 바꾸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못 바꾸게 합니다. 다시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것만 허용하죠. 재건축을 통해서 쉽사리 상업용도 이런 걸로 못 바꾸게 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화가 된다는 것은 도시가 도시 토지가 자율조정 능력을 상실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 지어지면 최소한 40년 동안 꼼짝 말합니다.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죠. 도시 토지라는 건 여러분이 이걸 한번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그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지하철이 계속 증설되고 있어요. 지금 요 동네에도 지하철 노선이 요 근처에 하나 3호선인가 이렇게 증설됐죠.
이런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그 토지 이용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만약에 이런 동네에 지하철역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1년 내에 여기는 빨갛게 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흔히. 지하철역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오피스로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토지가 되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죠. 오르면서 주택용도로 그냥 놔두는 바보는 없죠, 저거를. 그래갖고 전부 다 이제 다시 건축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생겨나는 사거리에 생겨나는 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 한 대모산역, 뭐 이런 역들이 있어요. 하겨울역 이런 역이 있습니다. 대모산역에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역이 개통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사거리 전체가 아파트 단지 담장밖에 없습니다. 구멍가게 하나 생길 수가 없어요. 토지 이용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세권에 토지 이용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토지 소유자가 상업용지로 그걸 재빠르게 바꿔갖고 떼돈을 벌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치인 거고요. 시민들의 경제 생활이 역세권의 토지를 상업용도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 생활, 경제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단지가 되는 순간.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죠.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자산이 토지입니다. 이 도시 토지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냐는 얘기죠. 창조 경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입으로는 맨날 그러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아무도 1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1년 후의 상황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정성한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도시 토지를 저렇게 꽁꽁 묶어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한국의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산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 비해서 말이죠. 광주나 이런 대도시는 좀 덜 갈 것 같죠. 더 심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역사 도시라서 원래 옛날부터 소필지 조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단지가 차지하고. 광주의 경우는요. 전체 주택의 75%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훨씬 더 심합니다. 지방 대도시들이. 그럼 거기는 또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엄청나게 더 많겠죠. 단지화된 면적이. 저는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도시가 되려면 전체 토지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소필지로 유지하지 않으면 도시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도시 토지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도시 토지들이 단지화가 되면서 지하철역이 생겼는데도 변할 수 없다면 그건 더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변화 요인이 오도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에는 갖가지 주택의 유형들이 있어요. 고시원부터 쪽방부터 원룸부터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이나 쪽방이 정상적인 주택으로서 이 사회에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는 별도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시원이나 쪽방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거처가 없어서 괴로움을 겪을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주거 유형을 알아서 공급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 소필지 조직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평형의 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룸짜리를 10% 섞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원룸 아파트를. 그것도 한번 섞고 나면은 40년 동안 꼼짝 말합니다. 이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주택시장에 대응을 하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택의 주택 유형별로 제가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럼 매년 거의 1980 몇 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비슷하죠. 단독주택이 52%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80%란 말이에요. 단독주택이 52%고 10%는 얘들이 부르는
장옥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나가야라고 부르는 거. 그게 이제 필지별로 짓는 우리나라 치면 다가구주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필지별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2%가 전체 주택의 1년에 지어지는 전체 주택의 62%가 필지별로 지어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짓느냐를 조사해 봤어요. 이건 참 통계를 구하기가 힘든데 가까스로 한 개를 구했습니다. 중고층 아파트는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 이건 대형 업체가 짓는다고 치고 빼고 맨션도 이건 나홀로 아파트죠.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이것도 뺐습니다. 저층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나가야 같은 거죠. 그 시장이 워낙 크니까 여기도 대형 주택 메이커들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게 진입을 해 있습니다. 세키스이 하우스니 미자와 홈이니 뭐 이런 것들이 가지마 주택이니 이런 것들이 진입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차지하는 게 19%입니다. 쉐어가. 그걸 빼고 나머지는 지역의 작은 중소규모 건설회사들 혹은 목수, 공무점 뭐 이런 데입니다. 여기서 짓는 양이 51%입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체 1년에 지어지는 주택의 반을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택산업 하면 곧 이건 지역경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불경기다 그러면은 주택 경기가 불경기다 그러면 골목 경제를 걱정합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저 동네 그 작은 건설업체들이 다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우리나라는 주택 경기가 불경기다 그러면 뭘 걱정합니까? 빅텐주에 누가 부도나나를 걱정하고 있죠. 쌍용이 부도나나 누가 부도나나 이걸 걱정합니다. 전혀 구조가 다른 거죠. 단지화 전략이 빚어낸 이 골목 경제를 아주 허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단지화 전략이라는. 단지화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사실은. 이 단지화 전략과 시민사회라는 관점에서 단지화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즘 사진이 3장 있죠? 4장 있습니다. 이 전부 다 단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접속의 단절이라고 되어 있죠. 3개의 키워드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집단화. 우선 소집단화 얘기입니다. 단지라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서울 시내 아파트가 58.8%라는 얘기는요. 이 작은 이 아파트 단지로 전부 다 소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이건 아파트도 아니죠. 타운하우스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타운하우스인데 저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가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단지만 아니라면 아파트로 다 덮여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식 아파트라면 파리식 아파트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이든 단지라면은 똑같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때 타운하우스 붐이 분다 그래서 드디어 아파트 일변도의 한국 주거 문화의 변화의 바람은 부는가. 뭐 이래가지고 신문에 막 나섰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무슨 변화의 바람입니까? 아파트 단지보다 더 심하죠. 철옹성입니다. 여기는 까만 양복 입은 경비원까지 서 있습니다. 비싼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아무나 들어가기라도 하죠. 차는 못 들어가게 해도. 보행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애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죠. 삼성동의 모 아파트. 여기도 담장이 범상치 않죠. 돌로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무나 못 들어가게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일수록 고급 주거단지일수록 그것이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 화이트하우스는 뭐합니까? 단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 이 단지 안 울타리 안에 단독주택이 있든 타운하우스가 있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든. 우리 시민들의 공공공간과 아무 관계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58.8%라는 얘기는 서울 시민의 60%가 이렇게 각각 1000세대, 많게는 1000세대씩, 작게는 300세대씩 소집단을 이루고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시민의 60%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이렇게 오아시스 속에서.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소집단으로 다 격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은 자기 땅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땅이죠. 중요한 공간, 도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십시오. 이 단지 안과 단지 밖은 별천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남의 땅.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그리고 여기는 열심히 가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이 이제 소집단화. 전 국토가 60%가 소집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60%.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무 구조와 그물망 구조의 얘기인데, 자, 이건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만드는 트리 시스템, 트리 구조. 나무는 아니 도시는 트리가 아니다. 뭐 이런 나무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논문을 써서 60년대에 이미 썼던. 자, 이게 아파트 단지가 나무 구조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를 도식화한 겁니다. 나무라는 건 뭐죠? 나무라는 것은 이파리, 모든 이파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루트가 딱 한 가지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파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우리 집이 105동 1207호라고 해봅시다. 105동 1207호. 어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주출입구 아니면 부출입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5동으로 가야 됩니다. 105동. 그죠? 104동으로 가면 다시 빠꾸해서 다시 와야 됩니다. 105동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105동으로 딱 가야 돼요. 105동으로 가서 1207호니까 7, 8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5, 6호 라인으로 가면 다시 빠꾸해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 8호 라인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 집입니다. 나무 이파리에 도달하는 거죠. 돌아 나올 때도 똑같이 한 길로 나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파트 단지가 나무 구조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들이 요 집과 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확률을 최소화시킨 방법입니다. 이 트리 구조라는 것은. 그에 비해서 이건 단독주택지나 이런 소필지 구조는 그물망 구조라고 그러죠. 우리 집이 여기라고 칩시다. 우리 집을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가서도 배가 아프다. 약국을 들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 집을 들렀다 갈 수도 있어요. 공원에서 잠깐 앉았다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길의 길이는 좀 달라지더라도 멀고 가까우면 달라지더라도 택할 수 있는 경로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길은 공공공간입니다. 누구나도 다닐 수 있게 개방된 공간이죠. 이 길은 트리 구조일 뿐만 아니라 단지 주민이 아니면 들어오기가 힘든 공간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걸 비유해서 맨날 군대하고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를 우리가 획일적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왜 획일적인가요? 이게 군대가 획일적이라는 이유가 아파트가 획일적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가 획일적인 이유는 말이죠. 전형적인 트리 구조, 나무 구조가 군대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1소대, 2분대에 속해 있죠. 말하자면 3중대, 1소대, 2분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소대, 2분대에 속해 있는 군인은 자기 소대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2소대장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군인은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죠. 자기 소대장과 2소대장의 말을 비교하는 군인도 훌륭한 군인이 아니죠. 1소대장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군인들이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머리를 깎고 있다 그래서 획일적인 게 물론 그것도 개성의 표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을 조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다른 개인들의 존재를 서로 만나서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시켜놓은 조직이 군대 조직입니다. 그들이 다른 개인들, 모든 개인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모든 다양성의 원천은 개인에게 있는 거죠. 사회가 다양한 것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개인들은 똑같아지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 다른 개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내무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데가 내무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모든 문제는 내무반에서 터지죠. 모든 비리는 내무반에서 터지고 자살하고 총질하고 다 내무반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데서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가 획일적인 것은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접속을 불허하는 거죠. 접속을 불허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동합해서는 이렇게 만나잖아. 쓰레기장 이렇게 분리수거하다 만나고 그러는데 뭐 너무 심하게 과장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나. 여기 또 보행광장도 있고 그래갖고 단지 내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에 만날 수 있죠. 물론 만날 수 있죠.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연병장에서 축구대회 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만 만나는 거죠. 그때만.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연병장에 의도하고 나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죠. 분리수거하러 나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고 커뮤니티센터에 작정하고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 그물망 구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접속의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표출부재라고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유니트의 발전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똑같이 전용 면적 84, 85제곱미터짜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33평 아파트라고 부르는 아파트죠. 2베이, 3베이, 4베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용어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요새 점점 아파트가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아파트가 아주 딜럭스해지고 있죠. 아파트의 전면 길이가 방 3개가 전부 다 남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 하나만 남향으로 있었습니다. 90년대는. 그러다가 2개가 나왔다가 이제 3개 다 나와 있죠. 모든 방이 다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전면폭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결과로 발코니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발코니 면적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33평 아파트는 더 이상 33평 아파트가 아니죠. 45평 아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발코니가 샤시로 전용 공간화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집집에 사는 개인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고 다른 생활 내용을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꾸는 화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아파트는 그 개인의 차이를 표출할 수 있는 여지가 단 한 군데도 없죠.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라는 것과 집마다의 차이를 내보일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발코니인데 발코니를 다 샤시로 막고 있으니까 유일한 차이는 현관 철문에 써있는 호수죠. 405, 404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차이를 내보일 데가 없는 거죠. 모든 개체가 다 자기의 차이를 폐쇄하고 전부 다 이파리처럼 자기 길로만 다니게 돼 있는 게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소집단화돼 있어서. 자, 이거는 한마디로 시민들 간의 접속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0%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냐? 시민을 분열시키고 공론장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 형성 기반을 약화시킨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골목 동네의 삶과 단지의 삶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가구 주택이라도 좋고 단독주택 동네라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이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에서 가로등이 사흘 전에 꺼졌는데 깨져가지고 불이 나갔어요. 근데 불을 아무도 안 고쳐요. 계속 껌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2주일 동안 안 해갔어요. 쓰레기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봉지가. 자, 그러면 슬슬 주민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들이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거야? 그러죠? 이 새끼들이 왜 가로등을 안 고쳐?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 새끼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새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공공서비스를. 이것이 조금 발전하면 연판장이 돌기 시작합니다. 구청의 인터넷 민원난이 들끓기 시작하죠. 조금 더 진전되면 다음 민선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집단 민원이 제기되죠. 우리 동네 놀이터가 없는데 놀이터 져줄게요, 안 져줄게요? 져준다면 찍어주고 싫으면 말고. 그럼 져드리겠습니다. 공약 몇 번. 딱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공약, 시민들이 요구하면 공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시민들 개인이 매일매일 살면서 분출시키는 욕망과 희망과 분노가 시민사회의 공통욕구로 집결하게 만드는 공간구조라는 거죠. 그 동네는. 자, 거꾸로 단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단지에서. 가로등이 꺼졌어요. 단지 내 도로에. 사흘 동안 안 켜져요. 분리수거를 안 해가요. 쌓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똑같이 여기 터져 나옵니다. 이 새끼들이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 가로등을 왜 안 고치는 거야? 여기서 이 새끼들은 누굴 말합니까? 관리소장을 얘기해요. 절대로 구청장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재산인데. 내 땅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공동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단지잖아요. 내 땅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구청장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입주자 대표나 우리 자치관리소, 우리가 고용한 관리소 소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아파트 단지는 똑같이 말하면 시민들 개인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분출되는 욕망과 희망과 분노가 자신의 문제로 소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공간 구조입니다. 절대로 공공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개인의 일상생활 속의 욕망과 희망과 불만이 정치화되지 않는 거죠. 정치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개인의 문제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한국 사회 투표율이 왜 낮아지고 있나?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구청장이 되든 내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동네는 내가 가꾸고 살면 되는 거야. 아파트값 오르기 기다리면서 살면 되는 거야. 단독주택지는 관계가 절실하죠. 누가 우리 동네에 놀이터를 만들어준대, 안 만들어준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국민들의 60%가 자신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정치화시키지 않는 그런 공간 구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사회 시민사회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관적이에요. 자기의 일상생활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정치하고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왜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개인의 욕망만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성립하기 힘들어지는, 이건 아파트 단지가 단순히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의 정치학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의 정치학을. 미시정치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요새. 개인의 그 생활과 직결된 어떤 정치적인 그 작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시정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선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일상생활과 공간 형식과 생활 양식과 가치관. 이제 제가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풀어나가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국 사회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인가. 60%가 이미 단지 속에 살고 있으니 그걸 어떡하란 말이냐. 바뀌지도 않는 단지를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풀어나가는데요. 일단 첫째는 뭐 아주 요새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생산되는 주체라는 개념이죠.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원래부터 그러한 그런 주체가 아니다. 라는 건 뭐 이미 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죠. 인간이란 주체는 일종의 생산되는 주체다. 뭐 습관화하는 무의식, 뭐 훈육되는 토커가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이유는 없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꺼낸 거고요. 자, 주체가 그렇다면 일상생활과 견주어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반추해 보자는 얘기죠. 일상생활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그 개념이 아주 뚜렷해지죠. 에브리데이 라이프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상생활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보내는 생활을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행위들을 매일 반복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가 몇 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한 일 생각하고 오늘 한 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 나는 거 거의 없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일상이 따분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되고 그것이
신체에 각인돼서 규범화되는 거고 그것이 일종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뭐 아비투스라고 해서 그걸 생활 양식 뭐라도 좋습니다. 그거를 지칭하는 개념들은 너무나 많죠. 생활 양식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 형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일정한 공간 형식 속에서 그 공간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공간 형식이라는 것이 이 인간 개개인의 무의식을 습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어떤 그 형성 요인의 하나로서 작동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활 양식과 사회적 관계가 뭐든 이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국은 서로 물고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은 사회적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은 공간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특정한 공간 형식을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공간 형식이 다시 재생산되고 그것을 또 특정한 일상생활을 또 반복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물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공간 형식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아이와 산골아이 써놨는데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까맣게 타갖고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이렇게 보면 여름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지금쯤은 수학학원 갔다가 미술학원을 가고 있을 아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놀면서 자유롭게 놀면서 자라는 애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우리 애처럼 저렇게 맨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크는 애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로 클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간에 반복된 경험이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얘기는 공간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 형식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그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거꾸로의 얘기. 그것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의 실마리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공간 측면에서의 어떤 실천, 프락시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중요한 생활 공간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는가?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는가라는 얘기로 넘어가면은 공공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좋은 공공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좋은 공공공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과제겠죠. 근데 좋은 공공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공간을 좋은 공공공간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예쁜 공간이냐? 풀이 많은 공간이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생활공간 구조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곧 그 개인들 간에 시민 개개인들 간의 접속과 소통을 차단하는 공간 구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증진시키는 공간 구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좋은 공공공간이라는 것은 접속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늘려가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저의 중요한 탐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이게 또 조금 이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면 생소한 개념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는 생략하고 간단한 얘기만 몇 가지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생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추상적인 얘기라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물망 구조 얘기를 하죠. 이건 생활 얘기인데 제가 이 건축과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 넣었던 컷인데 제가 빼야 되는데 무심코 집어넣습니다. 그물망 구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단지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잘게 만들자. 이거 일본에서 이 마쿠아리라는 주거단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은 이 하나하나가 단지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 도시 공간으로 나와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단지 속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도시 공간과 직접 면해 있습니다. 파리 아파트처럼 직접 면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 공간과 직접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죠. 이것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정자동, 분당 정자동 카페 골목에 들어가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여기에 카페 골목이 쭉 길거리에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카페 골목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그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길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이 개발업자가 선량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원래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던 걸 성남시장이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이거를 통합해서 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걸 허가해줘 버렸어요. 거꾸로 이게 필지를 합해가지고 그러면서 원래 보행자 도로였던 이 도로를 통행은 가능하도록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발업자가 선량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동기가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큰 블록을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사례로서 저는 굉장히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거고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그 주거동 내에서 이 아파트 건물 내에서 이 1, 2호 라인, 3, 4호 라인, 5, 6호 라인으로 이 나무 구조화되어 있는 그 통행로를 그물망 구조로 바꾸는 시도들입니다.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 그래서 어떤 메토 라인으로 3, 4호 라인으로 가도 207호를 갈 수 있게 다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설계 그 목표였습니다. 이 건축가의 중요한 설계 그 개념이라고 하죠. 설계 개념이었고, 요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오담스 워크라는 곳인데, 런던의 코벤트 가든 바로 그 우리나라 지금 명동에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명동에 해당되는 아주 다운타운에 있는 한 블록을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을 했는데 여기 워낙 비싼 데니까 저층부는 오피스나 상점으로 만들고 상층부에 하우징을 올렸는데 주택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4층 레벨쯤에 이런 루프 스트리트를 만들었습니다. 루프 스트리트를 만들어서 어디서든 계단을 타고 요만 올라가면 모든 집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역시 여러 가지로 이 설계의 그 목표를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집들이 출입하는 통로를 그물망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도 자기 집을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어느 길로 들어가도. 이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이 항상 만날 찬스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일상생활 동선 속에서 부딪힐 확률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역시 그물망 구조로 이 공용공간이나 공공공간의 구조를 트리 구조, 나무 구조가 아니라 그물망 구조로 만드는 그런 실천 사례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요거 유명한 그 일본의 여자 건축가 세지마라는 여자 건축가의 그 설계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 역시 간단한 다른 특징이 많지만 이 편복도 아파트에 이걸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트리 구조, 나무 구조였던 그 동선 공간의 구조가 그물망 구조로 바뀌는 순간이죠. 개별 유니트의 출입 그 루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는 길이 많아지고 다른 개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번에 한글로 써놔서 그러는데 보통 영어로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세미 프라이빗과 퍼블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고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건축을 전공하는 분이나 도시를 전공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흔히 얘기하는데요.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아주 뭐예요?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사적 공간이고 퍼블릭 스페이스는 공적 공간 아닙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한 대답이 돌아오죠.
프라이빗 스페이스보다 조금 덜 프라이빗한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는 그러면 퍼블릭 스페이스보다 조금 덜 퍼블릭한 스페이스 이게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바보 같은 얘기를 다이아그램을 그린 겁니다. 오스칸 뉴만이라는 유명한 범죄 방어를 위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해서 유명한 그 미국의 건축학자죠. 이 사람이 1972년인가 쓴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주 그 교조적으로 이걸 신봉하고 있죠. 많은 그 학자나 연구자들이 뭡니까? 퍼블릭에서 세미 퍼블릭을 지나서 세미 프라이빗을 지나서 프라이빗으로 가는 이런 영역의 위계가 분명해야 뭐 좋은 공간이다. 뭐 이렇게도 흔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허접한 얘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좋은 영역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 없죠. 훌륭한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와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다 갖고 있죠. 계단실, 얼마나 훌륭한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입니까? 단지 내 공간, 울타리로 둘러싸인 얼마나 훌륭한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입니까? 거꾸로 교도소, 얼마나 훌륭한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영역성이 좋다는 건 거꾸로 주변과 격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폐쇄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영역성은 전통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 현대 도시 사회에서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이동 능력과 정보 능력 속에서 이런 영역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 5사람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야 하나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 5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요 단지 사람들은 요 보행 공간에 모여서 지들끼리 커뮤니티를 즐겨야 하나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죠. 뭐 노인, 뭐 이런 할아버지 몇 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그 기능을 하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은 역시 또 하루 종일 동네에서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간을 그런 식으로 구조화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를 제 마음대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건 프라이빗 스페이스다. 어디까지나. 세미자가 붙었지만 프라이빗 스페이스야. 그런데 프라이빗 스페이스하고 다른 점은 다른 개인들이 시각적으로는 접근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미를 붙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프라이빗 스페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못 가요.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는 개방이 되어 있죠. 이거 뭐 포치죠. 이거 뭐 전형적인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죠.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1층 전용 마당, 1층에 뭐 이런 전용 테라스 이런 게 전부 다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공간들이죠. 이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모두 다른 개인들의 다른 생활 내용을 표출하는 유력한 장치죠. 이걸 통해서 단독주택 동네가 아파트 동네보다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집마다 사는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사람들의 개인의 차이가 표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여지를 아파트들이 다 갖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 가능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큰 결점은 단 한 톨의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한 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든가 하는 목표가 분명해지죠. 이런 분명한 개념 정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퍼블릭 스페이스다 이건 일단. 퍼블릭 스페이스인데 다른 사적 생활 공간들과 직접 접속해서 교류하는 공적 공간. 이것을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정의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데죠. 명동길. 이거는 주변에 있는 샵들, 명동길 중에서도 허접한 골목을 합해 찍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 명동길, 이 길은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프라이빗 스페이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스페이스는 이 개개의 서로 다른
프라이빗 스페이스들과 직접 접속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부르자. 북촌 한옥 골목 이것도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직접 접속합니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독특하게 계획된 그 신도시죠. 여기 1층에다 주거동 1층에다가 상가를 쭉 깔았어요. 그러면 이 길은 더 이상 아파트 단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길하고 다르죠.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가 됩니다.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직접 접속하는 뭐 이런 길들이 단독주택 동네 이런 길들이 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죠. 자, 그러면 서울시청 광장은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니죠. 그냥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주변이 다 차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시청, 오직 시청하고만 접속하고 있죠. 근데 시청 역시 퍼블릭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해서 꼭 나쁜 공간인 건 아니에요. 근데 퍼블릭 스페이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나쁜 공간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그 유럽의 중세 그 보행 광자들, 중세 도시의 보행 광장들, 시에나의 그 깜포 광장이든 무슨 광장이든 대부분 그 주변이 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노천 카페나 뭐 이런 것들로 쫙 둘러싸여 있죠. 전부 다 사적 공간들과 직접 교류하는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결국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개인들이 만나고 부딪고 모이는 공간입니다.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 서로 다른 개별적인 개인 공간들과 직접 접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훨씬 좋은 공적 공간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광화문 광장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 중요한 그 공간의 퍼블릭 스페이스를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닌 차도로 단절된 그냥 퍼블릭 스페이스 섬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 퍼블릭 스페이스를 끼고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광화문 광장을 꼭 가서 걸어야지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공간.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게를 들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람 쓰임새가 없어집니다. 그런 공간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광화문 광장을 오늘도 나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버쩍버쩍대죠. 저 사람들 왜 저기서 가만 제가 하도 이상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봤었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할 게 없죠. 거기서 꼭 구경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지하도로 쑥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도 줄기차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네요. 오죽 퍼블릭 스페이스만 다운 퍼블릭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저기를 전부 다 일부러 지하철 타고 차 타고 와서 거기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왜? 나는 광화문광장 오늘 갈 거야. 그러고 온 거죠, 이 양반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온 겁니다. 자기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면서 앉고 부딪히고 그런 공공공간이 아니고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공공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공공공간이고 비판받을 공공공간이라는 거죠. 광화문광장의 그 형식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인 공간과 공공공간의 접속 양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공간의 어떤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해봐야 될 대목들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이비 담론들입니다. 사이비 담론들이 있어요. 생활 공간을 둘러싸고 사이비 담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극복하고 흔히들 이렇게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막 드리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얘기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지. 난 그 속에서 잘 살아야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것이 바로 사이비 담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그래서 고밀개발이 불가피하고 고층화가 불가피하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일단
땅이 좁다라는 게 맞다고 칩시다. 저 그것도 틀리다. 그것도 이제 부정할 텐데 좀 이따. 땅이 좁다라는 게 맞다고 치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게 불가피하다고 칩시다. 왜 그렇다고 단지를 만들어야 하나요? 파리 아파트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 아파트처럼 만들면 됩니다. 개인들이 공공공간과 직접 접속하는 생활공간 구조로, 공간 구조로 아파트를 만들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뭐 매일매일의 생활들이 전부 다 시민사회의 욕구로서 결집될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죠. 그게 건강한 사회죠. 자, 그런데 땅이 좁으냐, 과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인구 밀도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죠. 평균 밀도가. 도시별 인구 밀도를 딱 내면은 서울이 1, 2위를 다툽니다. 그럼 땅이 좁은 거 맞잖아요. 얘기하면 땅이 좁은 거 맞는데 왜 아니래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모여 삽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모여 사요. 그렇다면 수도권이 아닌 도시들은 널널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금방 해볼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만 붐비고. 제가 그래서 통계를 뒤졌습니다. 다시. 그걸 증명하려고. 통계를 뒤졌어요. 우리나라의 도시가 시자가 들어가 있는 도시가 83개 있습니다. 군자가 들어가 있는 건 또 한 80 몇 개 또 있죠. 근데 군은 훨씬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시자가 들어가 있는 도시들만 83개를 모아서 군은 훨씬 더 낮습니다. 밀도가. 인구 밀도 랭킹 순위로 제가 1등부터 83위까지 줄을 세운 겁니다. 줄을 세웠어요. 자, 결과를 보시죠. 단연 1등은 서울입니다. 1등부터 9등까지가 수도권 도시입니다. 서울, 부천, 안양, 수원, 광명, 분포, 성남, 구리 그 정도. 10등이 예상치 못하게 목포가 등장해서 저도 왜 목포가 10등이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안산, 부산 이렇게 이제 뭐 지방으로 갑니다. 1등부터 9등까지가 수도권이고 거기가 5,000명이 넘습니다. 헥타르당. 그 다음부터는 5,000명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쭉쭉쭉쭉 떨어져서 여기서 굉장히 밀도가 낮아집니다. 굉장히 밀도가 낮아져요. 그럼 이 밀도가 낮은 게 도대체 얼마나 낮은 건지 가늠을 하려면 비교를 해봐야 되죠. 모든 정체성은 타자와의 비교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역대 유럽의 문화수도라는 지정되죠. 매년 문화수도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역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됐던 도시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46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알만한 도시들이 다 있어요. 로망으로 삼을 만한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볼까요? 뭐 탈린, 프라하, 그라츠. 그라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라츠, 또 뭐 아비뇽, 더블린, 좋은 도시들 다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역시 인구 밀도 순으로 줄을 쭉 세워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상위 랭킹은 대충 비슷합니다. 파리 이런 거 대도시 붐비는 도시. 파리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죠. 자, 어떤 도시하고 비교해볼까요? 아비뇽 보죠. 아비뇽 좋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비뇽. 1463명이에요. 헥타르당. 그럼 우리나라 1463명이 어디 도시인가 보죠. 용인이에요. 용인. 아비뇽에다 20층짜리 아파트를 세우겠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용인에는 왜 20층짜리 아파트를 당연하든지 짓고 있죠? 땅이 좁아서 그렇답니다. 땅이 좁아서 그렇대요. 그럼 더 나를 데려가 보죠. 지금 끔찍하게 짓고 있는 화성 동탄 신도시 있습니다. 화성 보죠. 709명이. 709명이면 여기 나오지도 어디예요? 베르겐, 노르웨이의 베르겐 2층짜리 목조주택만 쫙 있는 그 베르겐입니다. 그런 도시에 왜 20층짜리, 30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땅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짱 거짓말입니다. 땅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는 여기 몇 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얘기, 통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냐요? 진짜 이유가.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시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한 군데에 왕창 몰아서 지하철 하나 놔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베르겐 같은 밀도로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까? 그러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좋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경제적으로 인프라 소요를 좀 경제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밀단지를 만들고 고층단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왜 국민들을 속이냐는 거죠. 땅이 좁아서 그렇다고. 확실하게 바른 대로 얘기를 해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비로소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땅이 좁다? 좁은 도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부분은 안 좁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죠. 통계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문화 수도들보다도 우리는 저밀도인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27짜리 30짜리 땅이 좁아서 그렇다. 이 말이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뭐 그래프를 봤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다. 또 고층화가 불가피하다. 이것도 말짱 거짓말입니다. 건축을 좀 하신 분이면 이 얘나 밀도가 똑같다는 게 납득이 갈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밀도가 높으면 고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거고요. 이거 대전 둔산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전 둔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거 아까 봤던 그 일본의 마쿠아리, 동경 바로 옆에 있는 찌바에 있는 마쿠아리입니다. 여기가 뭐 용적률이 200% 조금 안 됩니다. 180%, 막 200% 정도 되는 거죠. 용적률. 이건 용적률 200%입니다. 똑같아요. 요 낮은 거는 한 190%, 180%, 높은 거는 한 240% 평균 내용 비슷합니다. 얼마든지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건축 좀, 그건 뭐, 그냥 뭐, 금방 조금 이렇게 설계해보면 금방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짓느냐? 이렇게 안 짓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대 안 짓습니다. 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 이유는 밀도가 높아서 고층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야죠. 진짜 이유는 도시가 공원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주차장 뭐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폐율을 줄여서 오픈 스페이스를 널널하게 늘린 단지를 만들려면 고층화를 할 수밖에 없다. 단지 안에라도 그걸 갖게 만들려면 시민들이 단지 안에서라도 적정한 최대한의 오픈 스페이스와 녹지를 향유하게 하려면 건폐율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고층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유다라고 말해야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인지 고칠 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밀이니까 고층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왜 그런 거짓말을 치냐는 거죠. 이게 사이비 담론입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사이비 담론들이죠. 이런 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아주 막연한 그 희망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야, 다 괜찮아. 아파트 단지 그것도 순간이야. 이제 단독주택 시대가 올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 다 겪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거 갖고 탓하지 마라. 이거 역시 엄청난 거짓말이고 엄청난 사이비 담론이죠. 그러면서 땅콩집바 얼마 이제 유행하잖아. 이거 설교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 어쨌든 유행하잖아. 그러면서 단독주택이 막 선호도가 높아가잖아. 이거 한 채 아닙니다. 두 채입니다. 이거 너무 부잣집 같이 보여서 좀 그런데 그것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전부 다 신도시의 단독주택 필지에 지어진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이라는 것 말이죠. 단독주택 붐이 일려면은 단독주택을 짓고 살 만한 동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독주택을 짓고 살 만한 동네가 있습니까? 신도시에 몇 개 필지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 시대가 오려면 중산층들이나 중하류층들이나 아주 극빈층들이야 단독주택을 못 짓겠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한 비용으로 적정한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환경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독주택 시대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죠. 가능해지죠. 그런데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가 왜 아파트 단지 공화국이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가 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후진 도시가 그러면 잠시 후에 나아질 비전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 투자 구조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단독주택 시대가 온다는 얘기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외국에서 보니까 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지금 아파트 단지로 덮여 있는 게 과도기적으로 이제 금방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도 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시대를 정부가 이끌 생각이 있다면 동네에 투자를 해야죠. 동네에 투자를. 근데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은 동네 투자를 하라고 제가 떠들면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유, 그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면적의 그 엄청난 인프라를 무슨 돈으로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불가능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예요? 그 동네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정부 돈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뭐 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걸 도서관이나 이런 걸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건 깨진 독에 물 붓기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아니 불가능하다니. OECD 우리나라 뭐 15위라며 14위까지는 다 그거 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겠다는 거냐. 우리 못하겠다는 거죠.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국가가 할 능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생각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예요? 299세대까지 조그만 단지를 만들어서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두 타입이 있죠. 크게 나눠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으로 이렇게 한 동 짓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단지형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여주택 단지를 만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그 건설업체들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만 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걸 더 짓게 하려고 막 융자도 해주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우리는 이미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우리의 그 주거지를 휩쓸었죠. 휩쓸어갖고 과밀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붙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도시는 미래가 없어요. 모든 주거지가 단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동맥경화에 걸려버리는 거죠. 299세대 단지로 바뀌는 순간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299배 힘들어지는 거죠. 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의 자율조정 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빵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아주 비상사태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유행할 것을 앞으로 이게 자칫 활성화될까봐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걸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또 이 퇴행적인 사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퇴행적인 담론들이 또 막 맴돌고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파트 공동체론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도 아파트 공동체 뭐 자꾸 이렇게 예산 배정하고 뭐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왕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라도 공동체. 근데 저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소집단입니다. 그냥 소집단이 아니라 소소유자 집단입니다. 임대주택 단지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임대주택 소유권이 없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영원히 소유권을 주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같은 거는 얘기가 다른데 우리나라 영구 임대주택 단지라는 건 뭐 전체 주택의 뭐 몇 %밖에 안 되니까 기껏해야 3, 4%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이 다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소소유자들의 집단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분여회에서 한푼 두푼 뭔가 폐지 죽기 운동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합니다. 무슨 고아원 찾아가서 뭐 쌀 전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던 분들이 갑자기 동네에 고아원 짓겠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나오죠. 뭐 조용한 동네에 고아원이 웬 말이냐 이렇게 쫙 떨잖아요.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사체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결사체죠. 이거는 근데 주민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라도 자신 없는 일이에요. 제 집값이 당장 2천만 원이 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소소유자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재산이 몇 천만 원 피해가 올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국민들의 60%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사체가 된 상황에서.
이런 속에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파트는 밀도가 높게 이웃끼리 조밀조밀 모여서 공동체 운동하기가 더 좋다.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얘기들을 이건 전혀 공간의 정치학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얘기들.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소소유자 집단들이 어떻게 공동체 운동을 합니까? 개는 할 수 있겠죠. 개돈을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성 이론 이런 것도 이제 이 퇴행적인 이미 옛것이 돼버린 퇴행적인 이론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막 그물망구조를 한참 얘기하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을은 골목 구조가 전부 다 이 나무 구조로 이렇게 막힌 골목으로 돼 있는데 그물망 구조로 만들자는 얘기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통 마을의 그 공간 구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쁘죠. 저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건 전통사회 때나 통하는 공간 구조입니다. 전통사회는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마을에 삽니다.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알고 지내요. 평생 60년을 같이 살기 때문에. 24시간을. 농사 짓고 집에 오고, 농사 짓고 집에 오고, 이제 항상 같이 살잖아요. 수목구조고 그물망구조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현대사회는 다르죠. 모두가 자기의 다른 일상생활 동선을 24시간 동안 뛰어다니라고 바쁩니다. 모든 개인이 다 바쁘잖아요. 여기서 같은 동네 사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다 다른 동네 사시면서 다 다른 생활 동선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시잖아요. 이런 개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도 몇십 킬로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럼 저는 당연히 현대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공간 구조라고 단언코 전통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항 담론을 우리가 저런 사이비 담론이나 퇴행적인 담론을 극복하고 대항 담론들을 생산해내야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대립항으로 놓는 이런 사고 체계를 벗어나야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의 대안이 단독주택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냐 도시주택이냐 그것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단지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도시주택이면 도시공간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도시주택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 구조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그 담론의 주제가 돼야지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공동체도 옛처럼 이웃끼리 즐겁게 모여 살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 개인들 간의 접속의 기회를 강화하는 그것이 도시의 공공공간 속이든 동네의 골목 구조 속이든 개인들 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접속의 기회를 강화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담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론장으로서의 도시의 공공공간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곧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접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 만든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 얘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건 총정리식으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도시 공간 구조 혹은 주거 상황은 딱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화 전략,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단지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주택 전략이죠. 거의 100% 모든 주택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택으로 공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하우징, 그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990년 영구 임대주택부터 비로소 시작을 했죠. 그 전까지는 단 한 채도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1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거밖에 안 지어졌죠. 영원히 임대가 되는 서양에서 말하는 퍼블릭 하우징의 개념의 주택은 우리나라에 199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채 안 됩니다. 지금도 전체 주택의 한 4%. 그것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 열심히 지어서 그만큼 올라갔죠. 그 전까지는 1점 몇 %였습니다. 1점 몇 %. 노태우 정권 때 지은 영구 임대주택 짓기 시작해서 93년도에 짓다가 중단한 97년도인가에 중단한 19만 호가 다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19만 호가 다고
1,500만 호 중에 19만 호가 단 거죠. 그 다음에 좀 일부 더 지어서 이제 4%를 대부분의 시장주택입니다. 그것이 결국 단지화 전략은 공공공간과 격리된 자족적 소집단으로 우리 국민들을 소집단화 시켜버린 것이고, 시장주택 전략은 전용 공간에 편향된 폐쇄적인 개인의 차이를 전혀 표출하지 않는 폐쇄적인 그런 개인 공간으로 귀결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 공간과 공공 공간의 접속 양식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개인들, 시민들, 개인들 간의 접속과 소통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로서, 그래서 시민사회 형성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로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화 전략을 펴다 보니까 대단위로 일괄 개발하게 되고 토지 이용이 경직화되고, 그것을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개발 주체들이 이제 양극화되게 되는, 산업구조가 양극화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도시 기능의 그 자율조정 기능도 약화시키고 산업구조도 왜곡시키는 이러한 그 문제를 낳고 있다. 결국 우리의 그 단지화 전략과 시장주택 전략이 낳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시민사회 내지는 사회 경제라는 관점에서 좀 날카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날카로운 인식을 다시 한번 벼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오늘의 얘기의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뭐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워낙 내용이 꽉 짜여져가지고 다들 집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질문도 좋고요. 또 뭐 제안이나 뭐 이런 것도 좋고 흔들어 주십시오.